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간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곧 사찰단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빅딜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진 것으로 보이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0월 말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제 낮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불은 실수로 낸 불이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로 27살 스리랑카인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당시 상황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하루에 10만 명 넘게 찾는 대형 쇼핑센터 신도림 디큐브시티의 내부 소방 안전 점검 자료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내부 점검에서 70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지만 관할 소방서엔 66건만 보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경북 영덕의 강구 마을이 물에 잠겨 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경주시에선 태풍으로 산이 무너지며 4차선 국도가 엿가락처럼 휘며 부서졌고 20m가량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붉은 불개미 5,9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건 지난해 9월 부산항 간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8번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상위 1%의 다주택자가 가진 집이 평균 3.2채에서 6.7채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당은 오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3.2%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오기도 전인 지난 8월 폭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하천 통행로 곳곳이 끊어지고 갈라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지자체와 시공사의 책임 공방 속에 주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1차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이른바 빅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핵 사찰단이 곧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사찰단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영구 폐기된 게 맞는지를 점검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는 그 과정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도 처음으로 공식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의 빅딜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생각보다 일찍 10월 말에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북미 간의 세부 계획을 확정하자마자 곧 사찰단을 보낼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베이징으로 떠나기에 앞서 김 위원장이 사찰단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찰 대상으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명시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사찰에 대해선 북한과 공개를 합의한 사항 외엔 협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영변의 검증된 해체와 종전선언이란 빅딜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담판용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실행 계획을 확정하는 데 상당히 근접했다면서도 언제 발표할지는 알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처럼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상회담 관련 평양은 배제하느냐, 11월에 열리느냐는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항 모두와 관련된 조치들의 첫 번째 물결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동시에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에 곧바로 서울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성대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의 면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텐데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북핵 사찰과 미국의 상응 조치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두세 걸음 진전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자, 미국은 계속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은 이른바 쇼일 수 있다. 참관을 하지 않았으니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자, 북한이 그렇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 지점부터 출발하자는 의미로 참관을 허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상응 조치로 화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사찰은 미국이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고 상응 조치는 북한이 역시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언급됐기 때문에 상당한 의견 적분을 봤다는 분석인 것 같은데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공식 언급한 건데요. 그것이 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상응 조치라는 표현은 지난달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중요해진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 평양 공동선언의 일부를 좀 먼저 보시면 자, 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선언 정신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할 수 있다라고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 브리핑을 보시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더불어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다시 얘기해서 비핵화가 먼저라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상응 조치 거론 자체를 꺼려왔는데 그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바꿔 설명하면 미국이 입장을 바꿀 만큼 북한이 내놓은 제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핵리스트 같은 경우에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서 혹시 이것이 절반의 성공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해법의 1단계로 보통 설명이 되고 있는 그 신고와 제출을 뛰어넘는 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전부터 이미 북미 간에 양해가 됐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북한 측이 신고의 입장에 상당히 꺼려했던 데다 지난주였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직전에 강경화 장관이 핵신고는 뒤로 미루자면서 종전선언과 영변 폐기의 빅딜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북미가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오해나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1단계인 신고와 제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른바 2단계로 볼 수 있는 사찰과 참관, 검증 단계부터 시작하자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신고 리스트가 없이는 어려운 문제일 테고 아무튼 지금은 바로 사찰부터 시작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구체적으로 미국 쪽이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상응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까 알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상되는 건 있습니까? 종전선언 그 정도일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청와대에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이 상응 조치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내놓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먼저 언급을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저녁에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도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진 않았던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측이 미국의 상응 조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충분히 설명해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지난달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 상응 조치라는 건 대북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만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거론을 했었는데 이번에 북미가 참관에 합의를 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한 대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영변 핵기지 폐기를 할 경우 미국이 장기간 참관을 하게 될 텐데 이 참관에 필요한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성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문 대통령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도 않고 또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미국 측의 상징적인 행보를 보이면서도 참관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아이디어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어차피 이건 폼페이오의 입에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 정부가 이걸 얘기할 것 같지도 않고요. 결국 또 이제 트럼프의 트위터를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방북 사찰단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북한의 주장대로 완전히 폐기됐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사찰단이 미국 등 핵무장국의 전문가로 꾸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사찰이 상시적 사찰 시스템으로 이어질지는 이번 사찰에서 신뢰 구축을 이뤄내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핵 사찰단을 어떻게 꾸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사찰단이 언제 방북하느냐는 외신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핵실험장과 핵무기 검증을 위해 미국 전문가나 핵무장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전문가로 꾸려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단독 또는 미국 주도의 사찰단 구성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사찰이 성사되면 2009년 국제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에서 전원 추방된 지 9년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전문가 참관 없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 선 폐기 후 검증이란 방식이 됩니다. 현장 조사는 실제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기폭실을 완전히 폐기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화된 2번 갱도보다는 3번과 4번 갱도 조사가 관건입니다. 갱도 주변 암석 등의 시료를 채취하면 고농축 우라늄탄 개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찰단은 지금까지 어떤 물질로 핵실험을 했는지, 실제 수소탄까지 실험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샘플을 채취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이른바 빅딜이 가시화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선거 전인 10월 말에라도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조기 개최를 언급했고 미국 협상팀도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북미는 시간과 장소, 수송과 의전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답했습니다. 당초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의제 조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11월 6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도 10월보다는 11월에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뛰어들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실무 협상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비건 대표는 최선희 외무성부상에게 가능한 빨리 만나자고 전달했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평양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미의 중국, 러시아까지 함께 움직이는 판이라는 것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외교 관례와 달리 이 같은 사실을 이례적으로 직접 밝힌 이유는 북미 간 협상이 두 나라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변 강대국, 즉 중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서 일본까지도 협력해서 현재의 비핵화 국면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를 하면 주변 강국이 그걸 보증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전선언과 연계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6.12 북미 정상회담 때 사용됐던 북한 화물기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돼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은 대부분의 시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보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친밀함을 드러내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영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연스럽게 김정은 위원장 어깨에 손을 올리고 김 위원장은 반갑게 악수를 청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오늘 같이 식사까지 하면서 대화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배려하는 듯 농담 섞인 질문도 던집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뭐 네 번째 나오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 머문 7시간 중 5시간 반을 김 위원장과 같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식사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기자들이 좀 많은지 모르겠어요. 김 위원장은 식사 자리를 마련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 뭐 이렇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좀 피했는데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실무 오찬도 같이 하고 이제 어디까지나 좀 이젠 완전히 기고 많이 친숙해졌다고.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에 무게를 두고 충분한 시간과 성의를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평양에 가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14 남북 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민관 방북단이 평양을 찾았을 때인데 살아생전에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방북 둘째 날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 북한 정치인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은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같은 날 기자들에겐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 대표를 만나 보수 타파를 언급한 뒤 나온 발언이라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은 남녘동포도 힘을 합쳐서 보수 타파 운동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보안법 폐지라든가 또 아니면 뭐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든가 이게 꼭 무슨 무슨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어디 할 데가 없어서 평양 가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겠다는 이해찬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 대표입니까?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김영남과 이해찬이 북측의 통일전선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며 제정신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이고 국보법 발언도 원론적 수준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발언으로 한국당과의 갈등이 불필요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이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보수야당과 또 싸움이 붙습니다. 그때부터 판이 깨집니다. 또 남남 갈등이 시작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대규모 휘발유 저장소에서 일어난 폭발 화재가 실화, 그러니까 실수로 일어난 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 용의자로 27살 스리랑카 사람인 남성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민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화재 원인이 실화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는데 먼저 자세한 내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조금 전 27살 스리랑카 남성을 실화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저유소 인근에서 날린 풍등이 근처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불이 저유소 탱크로 옮겨 붙으면서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찰은 현장 부근 CCTV에서 이 남성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로 날아드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내일 오전 정식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수사 상황을 밝힐 예정입니다. 예,
그 풍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등에 불을 붙여서 날려보내는 걸 얘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연처럼 생긴 형태로 연 안에 불을 붙여서 날리는 걸 풍등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그게 근처에 휘발유 수백만 톤이 저장돼 있는 곳인데 이런 풍등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그만큼 좀 안전관리는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불이 난 휘발유 저장소는 국가 기관 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예, 이런 시설이 인근에서 날린 풍등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평소 주변 출입 관리, 또 저장소 인근 화재에 대비한 설비 구축 등 안전 관리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의 정확한 경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인도 좀 더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화재 직후에 제대로 이제 대처가 됐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소방장치 같은 것은 작동을 제대로 했습니까? 네, 대한송유관공사는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초기 진압에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화재가 발생한 탱크 상단에는 폼 챔버라고 불리는 소화장치가 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중앙통제실에서 소화장치를 작동하면 챔버에 저장된 소화액 6,000리터를 분사해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폭발로 탱크 커버가 파손되면서 그 충격으로 챔버 한 개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소화액 일부가 바깥쪽으로 뿌려졌고 불길을 완전히 잡지 못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공사 측 설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검증을 할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연쇄 폭발 우려도 물론 있었고 또 짙은 연기 때문에 가방을 싸놓고 대피 준비까지 한 주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30km 떨어진 잠실 롯데 월드타워 주변에서도 연기가 보일 정도에서 놀란 시민들이 잇따라 제보 영상을 보내서 조속한 진화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이 난 현장에서 30km가량 떨어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찍은 제보 영상입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함께 저 멀리 피어오르는 시꺼먼 연기가 한눈에 보입니다. 현장에서 6km 떨어진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전체에 퍼져 마치 먹구름이 낀 것 같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 17시간 동안 뿜어져 나온 연기가 수도권 곳곳에서 보일 정도로 멀리 퍼지자 놀란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 불안은 더 컸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불이 완전히 꺼진 새벽 4시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옆으로 터지면 여기 금방 휩싸일 것 같아가지고 다 백을 다 준비했어요.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은 더 컸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창문을 닫아봤지만 연기가 들어오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한 것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 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든 뭐 여기 주변에 또 노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주변에 저유소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주민들도 있습니다. 나 여기서 10년 살았거든요. 무슨 탱크 있고 그런 거 몰랐어요. 걱정돼. 이사 가고 싶어. 특히 이번 불이 외국인 노동자의 실수로 시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평소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분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예, 저유소를 관리하는 송유관공사는 이번 폭발이 창사 이후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례없는 화재가 났는데도 당국은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으라는 문자를 보내는데 그쳤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많았는데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저유소가 있는 고양시청과 근처의 은평 마포구청 측은 사고 몇 시간 뒤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양시청 측은 불길이 확산되지 않아 대피령이나 추가 조치를 내리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등 후속 상황을 제대로 알려야 했던 것 아니냐는 게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본일 아닌가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뒤에 그 재난 문자 와서 뭐 폭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 화재 현장 반경 3km 안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31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위험시설이나 산업단지 근처에 몇 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지 등 실태조사를 2015년 이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태풍 콩네이로 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영덕의 강구 마을에는 오늘도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CCTV를 보니까 손 쓸 틈도 없이 물이 차올랐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빗물 저류 시설까지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태풍 콩네이가 지나갔던 그제 오전 경북 영덕 강구시장의 한 마트입니다. 바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물건들이 떠다닙니다. 물건을 건지긴커녕 사람도 대피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물이 찼습니다. 결국 주민 80명이 보트로 구조됐습니다. 복구 작업 이틀째,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한참 있어요. 일단 가게부터 정리가 돼야 물건도 들여와가지고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치우고는 있는 거예요. 피해가 컸던 건 그제 하루에만 220mm의 비가 지대가 낮은 강구 마을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병을 그냥 놓기만 했는데도 피해가 가장 컸던 강구시장 쪽으로 빠르게 굴러 들어갑니다. 지대가 높은 7번 국도 쪽의 물이 쉴 틈 없이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과 마을 뒤쪽은 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도와 산 사이에 위치해 마을 전체가 빗물을 담는 그릇 역할을 했습니다. 영덕군도 많은 비가 오면 침수가 될 걸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16억을 들여 빗물을 모았다가 내보내는 저류 시설을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금 바깥에 강물이 여기 와서 몰라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터지도 안내기 몬데가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시도 됐었거든요. 할 수 있는 양보다 너무 많은 비가 온 거죠. 이번 태풍으로 영덕에서는 공공시설 211건과 사유시설 1155건이 피해를 입었고 551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경북 경주에서는 왕복 4차선 국도가 20m가량이나 위로 솟아오르면서 150m 구간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행히 이상 조짐을 일찍 발견하고 차량을 통제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가 엿가락처럼 휘면서 20m가량 솟아올랐습니다. 평지에 곧게 뻗었던 도로는 구불구불한 고갯길이 됐습니다. 이런 구간이 150m에 이릅니다. 바로 옆 경사면을 지지하던 계단벽이 밀려내려와 차선 2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새벽 경주시 4번 국도 장항교차로 인근에서 50m 높이의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잔해가 단순히 도로 위로 쏟아지는데 그치지 않고 아래쪽에서 도로를 밀어올리는 드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산이 무너지기 직전인 지난 6일 도로가 굽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돼 서둘러 통제를 시작한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태풍이 몰고 온 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흙 무게와 산을 지탱하고 있던 계단식 시공물이 도로에 강한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지난 5, 6일 경주 부근에는 총 21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구간은 2년 전 태풍 차바 때도 사면이 붕괴된 적이 있어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 통제를 확대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석 달, 복구에는 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동차를 압수수색당하면서 당초 수색 대상도 아니었던 자택 서재의 USB 저장 장치를 제출한 바 있죠. 양 전 대법원장 거주지에 다른 물증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와 사생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각할 때하고 어떤 점이 달라진 겁니까?
법원은 지난 9월 말 이 집에는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적다면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고 차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락했습니다. 당시 양전 대법원장 측은 퇴임할 때 가지고 나온 USB 저장 장치를 이 자택에 있는 서랍에서 꺼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영장이 발부됐던 차량이 아니라 이 집에 USB를 보관한 만큼 다른 자료들이 거주지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또 기각한 겁니다. 예. 근데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려 한 것이 전에 그 집이 아니라면서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앞서 USB를 보관한 곳은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 전부터 살았던 원래의 자택입니다. 예, 그런데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 수사가 길어지니까 양 전 대법원장은 자택을 떠나 현재 지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법원장 퇴임 때 가지고 나온 자료들이 현재 머무는 곳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택이 아닌 곳에 대해서도 이 사생활이나 주거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압수수색 당시에 확보한 USB 있잖아요. 그 2개. 그건 혹시 거기서 좀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까? 일단 1차 분석을 마쳤지만 의미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당시에도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자료가 있냐고 묻자 선뜻 냈다는 점에서 별게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그 USB 파일을 이제 검토하면서 파일 일부가 이렇게 삭제됐던 흔적은 발견했지만 복구된 파일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이 때문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현재 머무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가혁 기자가 보도할 때 그래도 혹시 찾아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모양이군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기로는 할 것 같은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는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물증을 찾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또 종국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네, 맹독성 붉은 불개미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스팀 청소기 회사 창고에서 나왔는데 그 수가 5,900마리나 됩니다. 당초에 1,500마리 정도였다고 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대폭 늘어난 겁니다. 지난달 대구에 이어 이번에도 내륙에서 발견돼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붉은 불개미 신고가 접수된 현장입니다. 바로 저 컨테이너에서 발견이 됐는데 곳곳에 통제선이 쳐져 있고 페인트 방어벽을 설치해 개미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청소기를 만들어 들여오는 업체 컨테이너인데 개미 발견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달 11일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오늘 해당 업체로 옮겨졌습니다. 안에도 문제 많더라고 이게요. 컨테이너 한 3분의 2까지 갔을 때 이게 나왔어요. 안산시 등 관계 당국은 긴급 방역 작업을 벌였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데 여왕개미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해 9월 부산항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인천항을 시작으로 5월부터 한 달 간격으로 부산항과 평택 당진항, 인천항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엔 항만이 아닌 대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시 석재가 검역 대상이 아니란 허점이 드러나 급히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검역과 전혀 관계없는 공산품 수입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만큼 방역 대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최근 10년 새 상위 1%의 다주택자들이 가진 집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대기업 같은 법인이 보유한 땅도 크게 늘어서 상위 1%가 여의도 면적의 2,100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나 토지에 붙는 세금이 약했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1인당 6.7채. 지난해 기준 주택 보유 상위 1%가 갖고 있는 평균 주택수입니다. 2007년엔 1인당 3.2채였는데 10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증가율 32.5%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상위 1% 14만 명은 총 94만 채를 갖고 있는데 판교 신도시 30개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약해진 영향이라고 분석합니다. 2014년 말에 부동산 3법이 폐지되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했어요. 빚내서 집사라는 최병행 로믹스까지 포함돼서 그때 부동산이 다시 불로소득의 어떤 수단으로 되면서 대기업이 많이 갖고 있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땅은 여의도 면적의 2,100배나 됩니다. 10년 새 140%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6% 줄었습니다. 100원짜리 토지를 한 40원, 50원에 평가하고 거기다 대고 과세를 하고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데도 큰 부담이 없고 임대 소득은 나오고 그런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 만들어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가사 노동, 즉 집안일은 당사자에게는 분명 힘든 노동이지만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고 사회적 평가 또한 받겠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처음으로 시장 가치로 따져봤습니다. 36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청소, 빨래, 아이돌 보기 이런 가사 노동을 만약 돈을 받고 한다면 연봉은 얼마가 적당할지 주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하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다시 생각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7시간, 6시간 정도? 한 1,500만 원? 1년에? 가사 도우미를 집에서 쓰는 걸로 생각을 하면 사실 주부들은 그 이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것보다는 더 연봉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무급 가사 노동의 가치는 총 360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24%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탓에 실제 GDP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이 매년 1,077만 원, 남성이 347만 원어치 집안일을 합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남성의 가사 노동 비중도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 가사 노동 가치가 3배 이상입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가사 노동 가치가 5년 전보다 2% 늘어나는 데 그친 데 반해 60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55% 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를 대신해 집안일을 해주거나 손주 등하교에 시간을 쓰는 노년층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와 폴 로머 뉴욕대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기후 경제학자인 노드하우스 교수는 탄소세 도입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았고, 로머 교수는 인적 자본과 기술 혁신을 중시하는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노벨위원회는 두 학자가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해 연구해 왔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퇴출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이 개입된 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퇴출 대상이고 성범죄도 종류를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성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속 부처 징계도 받았지만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공무원을 당연 퇴직시킬 수 있는 범죄나 형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당연 퇴직 요건을 모든 종류의 성범죄로 확대하고 형량 기준도 100만 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미투 관련 법률안 5건도 공식 의결됐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최근 경찰이 인간 문화재 하용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윤택 씨와 밀양 연극촌을 운영하면서 단원들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아온 하 씨의 침묵이 이어지자 최근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올 초까지 하용부 씨가 대표로 있던 밀양 연극촌입니다. 연극촌에서 하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단원은 올 초에만 3명에 달했습니다. 얼굴이 나올 때마다 되게 구역되더라고요. 인간문화재, 한국의 유일한 춤꾼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해당 피해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 처음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고 밝혔던 하 씨도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 반납하겠다던 인간문화재 자격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반납 안 하겠습니까? 그 언젠가가 언제인가요? 제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제가 반납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서울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이 하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 하 씨를 고소한 겁니다. 단원으로 활동했던 피해자는 2015년 공연 대기실에서 2016년엔 해외 공연을 가는 비행기에서 하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하 씨의 사과와 인간문화재 반납 여부를 매일 확인했다며 하 씨가 버티자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고소에는 지난 2월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던 단원 2명도 동참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어떤 교사는 학생을 성추행해서 구속당하고 또 다른 교사는 과외를 알선해서 수수료를 챙기고 심지어 어떤 교사는 마약을 하다가 발각되는 일이 모두 한 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명 스타를 많이 배출한 국립중고등학교의 일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1960년에 문을 연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이 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과외를 알선합니다. 자신이 아는 예술 분야 전문가에게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는 소개비로만 1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지난해엔 이 학교 교사 B씨가 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다른 교사 C씨는 마약을 하다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운반하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이 밖에 정규직 교사가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모두 이 국립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약, 성추행, 또 금품 수수라는 엄청난 일들이 단순하게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없고 이 학교엔 전통 문화를 선도할 예술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란 명목으로 올해만 예산 9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서울 신도림에 있는 디큐브시티. 하루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대형 쇼핑센터죠.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방점검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수해야 할 곳이 무려 700군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문제죠. 자체 점검을 한 뒤에 소방서에는 문제 있는 부분을 달랑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수많은 참사를 겪었지만 아직 멀고도 멀었습니다. 먼저 최하은 기자입니다. 하루 유동인구 10만 명으로 도는 대형 복합 건물인 서울 신도림의 디큐브시티입니다. 취재진이 지난해 말 작성된 디큐브시티의 소방 종합 정밀 점검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방화 셔터 작동 불량부터 스프링클러 고장까지 보수해야 할 소방시설로 빼곡합니다. 백화점은 408개, 호텔은 39개 등 모두 70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소방 종합 정밀 점검 보고서와 비교해보니 지적사항이 66개에 불과합니다.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백화점에서 소화기구 불량이 8곳이었지만 소방서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일부 보고된 내용도 배터리 교체만 하면 되는 비교적 가벼운 사항이었습니다.
소방점검은 건물주가 선정한 건물관리단으로부터 재위탁받은 하청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물주 측이 수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점검 결과를 수정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쪽에서 다 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 하고 있다는 것도 안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건물주 측이 업체를 선정하는 셀프 소방점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점검업체 측은 소방서의 지적사항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수리가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화재 감지 시설은 고장이 나 있고 스프링클러 알람은 꺼져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 찾아낸 부실 사항만 14개에 달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시설이 있는 지하 8층입니다. 열병합 발전실과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고 이산화탄소로 불을 끄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빨간 알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선이 됐으니까 부자를 꺼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연결 회로에 이상이 생긴 것은 물론 알람까지 꺼둔 겁니다.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압 용기가 보관된 청정 소화 설비 시설은 한쪽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창고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전원조차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내부 보고서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각종 조리기구가 있는 백화점 식품 매장입니다. 그런데 매장의 4분의 1가량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도 사이렌이 울리지 않도록 잠가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져서 물이 방수된다고 해도 경보가 울리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건물관리단 측은 며칠 전 공사로 잠시 꺼놨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공사 날짜와 내용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신도림역과 백화점이 연결된 지하 2층입니다. 방화 셔터 주변에 놓아둔 테이블과 의자를 서둘러 치웁니다. 셔터가 작동하는지 확인해봤더니 아예 전기를 차단해놨습니다. 불이 지하철이나 백화점 안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 방화 셔터가 제대로 막아줘야 하는데 현재는 먹통인 겁니다. 지하 1층 의류 매장도, 지하 6층 주차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재진이 이날 전문가와 함께 4시간 동안 소방시설을 점검했는데 지적사항 14개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소방서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허위 보고를 하는 업체와 건물주에게 강력한 법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소방청도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 관할 소방서는 위법 사항에 대해 건물주와 건물관리단에 조치 명령서를 발부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선 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부쩍 쌀쌀했습니다. 찬 공기를 가두고 있던 제트 기류가 한반도 상공까지 내려오면서 기온이 갑자기 쑥 내려간 탓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제트 기류가 처지면서 영하 20도가 넘는 북극 한파를 몰고 왔었죠. 올겨울 한파의 예고편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9.2도였습니다. 대관령은 1.4도, 강원 철원과 경기 파주, 충북 충주도 4에서 5도에 머물렀습니다. 평년보다 3도 이상 아래로 11월 추위가 한 달 먼저 찾아온 겁니다. 내일부터 낮 기온도 내려가 모레 서울 낮 기온이 1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한반도 북쪽에 머물던 제트 기류가 몰고 온 걸로 분석됩니다. 지난 주말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일대를 지나면서 북쪽으로 솟아올랐던 제트 기류가 태풍이 사라지자 남쪽으로 쳐졌고 한반도 가운데 길게 걸쳐졌습니다. 제트 기류는 북극 주변을 빠르게 돌며 찬 공기를 가두어 중위도 지역의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늘처럼 제트 기류가 느슨해지면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올 1월 말 제트 기류가 제주도까지 내려왔을 때 전국엔 영하 20도를 밑도는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기온이 오르면 제트 기류의 회전력 또한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겨울엔 북극 한파에 더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중학교에선 지난주부터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보수 공사를 한 뒤 기준치를 훨씬 넘는 성면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성면을 써서 만든 학교 건물이 워낙 많아서 언제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안전 대책은 없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교실이 아닌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반을 일단 최대한 합칠 수 있는 대로 합쳐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하는 게 나아요. 선생님들 중에 임산부도 계시잖아요. 그분도 정말 걱정되거든요. 이 학교에선 지난 1일 1급 발암물질인 백성면과 트레몰라이트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지난 방학 동안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서 천장 작업을 한 게 원인입니다. 성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해 만든 학교 건물은 13,000개가 넘습니다. 교육부는 방학마다 순차적으로 제거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식 성면 제거 공사 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있습니다. 다른 보수 공사를 할 때도 성면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화장실 공사 중에 성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적인 공사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성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의 작업자들이 안전조치 없이 그냥 막 뜯어내거나. 전문가들은 천장재를 드릴로 뚫는 사소한 작업도 성면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예방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막내 동생 생일 파티에 가던 4자매 부부 등 18명을 태운 리무진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모두 숨지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행인까지 치여서 사망자가 20명이나 되는 참사였습니다. 희생자 중엔 신혼부부 2쌍도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뉴욕주 쇼아리 카운티에서 현지 시간 6일 오후 2시쯤 리무진이 상점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을 개조한 리무진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사고로 탑승객 18명 전원과 행인 2명이 숨졌습니다. 20 fatalities is just horrific. Hogan Air up at Buffalo killed 50 people, but this is the most deadly transportation accident in this country since February of 2009. 숨진 승객들은 인근 쿠퍼스타운에서 열리는 생일 파티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생일 주인공인 막내 동생을 보기 위해 모인 언니들 4자매가 부부 동반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They were wonderful girls. They'd do anything for you, and they were very close to each other, and they loved their family. They loved their parents. 특히 자매 커플 중 한 쌍과 함께 타 있던 막내 동생의 친구 커플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충돌 직전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돌진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실종됐던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총재의 행방이 8일 만에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이 총재의 부인은 남편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시진핑에 맞선 데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멍웅웨이 인터폴 총재는 중국 공안부 부부장 출신입니다. 멍 총재는 지난달 29일 중국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는 어젯밤 멍 총재가 불법에 연루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 26자 짤막한 발표를 올렸습니다. 중국 공안부도 오늘 멍 인터폴 총재에 대한 조사는 사법계 짜르로 불렸던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의 악영향을 철저히 숙청하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멍 총재는 시진핑과 권력투쟁을 벌인 저우융캉이 공안부장을 맡던 2004년에 부부장에 임명된 측근 인물입니다. 멍 총재의 부인은 정치보복이라며 외신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He will support me doing this. The matter belongs to the fairness and justice.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중국의 국제 이미지 타격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고 루캉 대변인은 중국법에 따른 처리라고 강변했습니다. 인터폴은 멍 총재가 사의를 밝혔다면서 한국 출신 김종양 부총재가 대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제기구 수장을 명확한 죄명 없이 체포하고 이에 반발한 부인은 정의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무대 열기를 지피자 팬들이 그 나머지를 채웠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내놓은 방탄소년단의 뉴욕 공연 기사 제목입니다. BTS의 이번 공연은 팝의 본고장 미국 뉴욕에서도 상징적인 일이 됐습니다. 영국 밴드 비틀스의 뉴욕 입성과 견준 호평도 나왔습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방탄소년단, 이번 뉴욕 공연이 남긴 것들을 강나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연장 가득 울려 퍼지는 한국어 노랫말. 팝의 본고장 미국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말이 달라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가상의 소셜미디어를 넘어 실제 무대 위에서도 힘을 발휘했습니다. 4만 명 넘게 모인 팬들은 3시간 가까운 공연 내내 함성을 쏟아냈습니다. 7명의 소년들을 기다리며 며칠 동안 텐트살이를 하는 팬들의 모습까지. 외신들은 방탄소년단을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노래 가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팬들에게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게 하는 힘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으면서 미국 팬을 사로잡은 것만으로도 비틀즈와 버금갈 정도로 팝 문화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주 비틀즈를 낳은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투어에 나섭니다. 정부는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방탄소년단에게 화관문화 훈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부장검사가 도봉산에서 암벽 등반을 하다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전 국가대표 클라이머 김모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김 씨가 함께 등반에 나선 부장검사에게 제대로 묶이지 않은 줄을 건네면서 사고가 났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김 씨는 부장검사에게 줄을 건넬 때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안전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경찰이 특별 단속을 벌여 37건을 적발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지난달 12일부터 특별 단속을 시작해서 21건은 삭제나 차단을 요청했고 16건은 경찰이 수사나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처음 만든 사람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퍼나른 중간 유포자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불산을 취급하는 경북 구미의 산업용 유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고 11명이 연기를 맞아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경비실 내벽에서 전기가 합선돼 불이 난 것으로 보이고 불이 공장으로 번지지 않아서 불산이 누출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미리 문자로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내 3대 통신사 가입자는 모두 알림 문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전 고지 서비스를 통해서 긴급 여권의 발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국 선수의 골 하나하나가 우리 축구의 역사다. 이 말도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개인 통산 300번째 골을 채웠습니다. 이동국이 차곡차곡 쌓고 있는 최고의 기록들을 온누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 가장 쉬울 수 있지만 가장 떨리는 순간은 이동국이 도맡았습니다. 이 동점골로 전북은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팬들은 이동국의 개인 통산 300번째 골을 축하했습니다. 1998년 프로 무대에 뛰어들어 21년간 K리그와 해외리그 그리고 축구 대표팀까지 오가며 꾸준히 뛰었기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골만 많이 넣은 게 아니라 잊혀지지 않을 골도 그라운드에 풀어냈습니다. 공중에서 날아온 공을 그대로 때려 넣은 번뜩이는 발리슛. 이동국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입니다. 강한 허벅지로 차 넣은 힘있는 중거리 슛도 간결하게 발만 툭 갖다 대 만든 지혜로운 골도 있습니다. 최고의 골로 최고의 기록도 쌓았습니다. K리그 36년 역사에서 신인상과 최우수 선수, 그리고 득점왕과 도움왕에 모두 오른 건 이동국이 처음입니다. 한 경기만 더 채우면 통산 500경기, 2경기만 더 뛰면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플레이어 최다 출장 기록도 세웁니다. 내년이면 40, 올해가 끝이냐는 질문에 이동국은 답을 미뤘습니다.
전북 최강희 감독은 이동국의 은퇴는 선수와 팬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라며 재계약을 희망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전국 곳곳을 핥히고 갔습니다. 남은 건 복구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번 피해를 본 곳은 복구가 하세월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폭우로 망가진 곳들은 복구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하천 산책로가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자전거 거치대와 계단 손잡이는 뜯어지거나 휘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포장된 길을 옆에 두고 흙밭으로 다닙니다. 지난 여름 사흘간 400mm가 넘는 폭우로 100억 원 넘게 들인 생태하천이 망가진 겁니다. 하천에 설치된 다리 아래쪽으로 왔는데요. 지난번에 쪼개진 아스팔트 산책로 일부가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잡초와 쓰레기들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학생들한테 좀 위험하지 않을까. 2년 전에도 완공 3개월 만에 폭우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지자체는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의가 오가고 있거든요. 협의하고 있는 상태여서 말씀드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반면 시공사는 자연재해가 원인이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난 만큼 책임 소재는 지자체와 논의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업체가 복구 책임을 다투는 동안 불편함은 주민들 몫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사가 안 끝나나 싶어가지고 내가 짜증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전거 타고 가자 해갖고 이제 왔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야. 이런 곳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20여 가구가 사는 충북 청주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도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넘었지만 복구가 안 됐습니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로 지붕이 무너졌고 하천 수위가 올라오면서 허리까지 물에 잠겼던 곳입니다. 무너진 비포장도로에는 지금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지난해 수해로 무너진 지붕들을 쌓아놨는데요. 이 모양만 봐도 여러 채가 피해를 본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판자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돌기와 지붕도 섞여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복구 비용을 지원받았지만 수리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나라에서 돈 100만 원 주고선 딱이요. 냉장고, 에어컨 뭐 다 못 쓰지 뭐 전기 제품 다 못 써서 참 그냥 떠나니까 내보냈어요. 폐가처럼 변한 집도 있지만 고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벌써 2번이나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평소보다 비가 많이 내리면 불안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잠을 못 자, 비만이 오면. 밤새도 잠 못 자는 거야. 그래서 깨서 그냥 바로 여기가 이제 이게 겨울이니까 그 이제 상황 보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자체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기 수해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올려놨어요. 하천 기본 계획에 맞게 정비를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도청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 현수막에 적힌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가진 현장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자체가 방치해놓은 건 하천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나와요. 씩씩이 하나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대리님 잘 다녀오세요. 아이와 아빠의 함께가 시작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에 좋은 아빠가 되어 돌아오세요. 아이가 자라는 만큼 아빠도 함께 자란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운7, 기3의 정치인.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따라다니던 별칭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는 당시 BBK와 도곡동 땅 차명 소유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었죠. 그러나 주요 고비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굵직한 사건들은 이어졌습니다. 그해 7월에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는 물론이고 곧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추석 명절 직전에는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비자금 의혹이 폭로됐고 대선을 2주일 앞두고 검찰은 BBK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탈레반의 신앙인 이슬람교, 신정아 씨 사건에 얽힌 불교, 이 후보의 독실한 신앙인 개신교까지 이른바 3대 종교가 후보를 돕고 있다는 농담마저 세간에 퍼지게 됐을 정도니까요. 이쯤 되면 운칠기삼, 즉 운이 7이고 재주는 3이어도 된다는 그 행운의 법칙이 들어맞는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결국 소원하던 대로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돌고 돌아서 그를 둘러싼 사건을 두고 똑같은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MB 수사를 돌아보면 운칠기삼이었다. 자칫 흐지부지 될 뻔했던 전직 대통령 수사가 줄줄이 이어진 측근들의 자수로 인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것. 또한 검찰은 압수수색의 그 순간에 결정적인 증거인 MB 메모를 입에 넣은 채 씹고 있었던 이팔성 전 회장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손가락을 물렸던 웃지 못할 상황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단어, 그 말에 따르면 운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데 3대 종교가 모두 나서서 도왔다던 그가 받았던 그 운이 바르게 쓰여졌다면, 아니 바르게 쓰이지 못했다면 뒤늦게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것 역시 하늘에서 주어진 그 무엇이었을까? 한때 진정으로 운이 좋았다고 평가되던 그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뒤늦은 판결. 불공정한 것 같지만 결국은 공정해지는 운칠기삼의 신묘한 법칙.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대형 석유 저장 탱크가 폭발해서 일어난 화재는 실수로 일어난 불, 즉 실화 때문인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종이로 만든 등에 초를 넣어서 날리는 풍등을 날리면서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이 이제 경찰의 설명인데 궁금한 점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김민관 기자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는데 풍등을 날린 경위라든가 이게 좀 추가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은 실수로 불을 낸 용의자인 27살 스리랑카인 남성을 오늘 오후 4시 반쯤 긴급 체포해 현재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호기심 때문에 풍등을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유소를 표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남성이 풍등을 날린 뒤 10에서 20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이 날린 풍등 때문에 저유소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까지 이 남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자, 아주 엄밀하게 말하자면 실화, 즉 실수로 불을 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이제 경찰 수사가 완전히 좀 끝나봐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긴 하죠. 지금까지는 아무튼 정황상 또 본인의 진술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인근 고속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용의자인 스리랑카인 남성은 저유소 인근에 있는 서울과 문산 간 고속도로 제1공구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이 남성은 긴급 체포될 당시에도 공사장 인근에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공사장 직원인지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도 쉽게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수사 과정에서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 모양이군요. 아무튼 지금 불이 난 저유소가 국가기관시설입니다. 근데 이렇게 누군가 하나가 날린 풍등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화재가 났다. 선뜻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고양시 저유소는 대용량의 휘발유가 보관돼 있는 만큼 국가 기관 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휘발유 탱크는 두께 60cm의 콘크리트로 돼 있고 탱크 대부분은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탱크 윗부분만 지상에 노출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콘크리트와 철제 덮개 등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풍등에서 옮겨붙은 불씨가 저장 탱크에 있는 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면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환기구를 통해 불씨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휘발유 수백만 톤이 저장된 저유소 관리가 너무 부실했던 것 아니냐. 특히 외부의 발화성 물체가 접근할 경우를 가정한 안전 대책 등엔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좀 궁금한 것이 그 풍등이 날아가서 예를 들면 그 저장 시설의 입구에 바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뭐 잔디밭에 떨어져서 그 불이 잔디밭에 옮겨 붙은 다음에 그쪽으로 옮겨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혹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정확한 원인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CCTV를 분석한 결과 풍등이 인근 잔디밭으로 날아가 떨어졌고 잔디밭 인근에서 처음 불씨가 시작됐다 이렇게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거리 자체가 탱크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는 정확한 감식을 거쳐서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내일쯤 보다 좀 자세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네, 팩트체크에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주요국에서 온라인 거짓 정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시청자들께서 거짓 정보와 표현의 자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팩트체크에서 최대한 찾아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위법성이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헌법 21조 1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이 되고 누군가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흔히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거짓 정보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무제한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21조 사항을 보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합니다.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도 경우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인 거죠? 그렇습니다. 거짓 논란이 일었던 사례 중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18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군 투입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한 지만원 씨도 사자 명예훼손으로 201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이 끝났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에서 거짓 정보를 확산시킨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위법이냐 아니냐 이건 거잖아요. 네, 그 외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헌법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무슨 선동이라든지 그렇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표현 그 자체로서는 규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거짓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데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기 의견이 포함된 진술이 많지 않습니까? 네, 2008년에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한 농객이 금융위기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2011년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익과 허위의 개념이 불명확해서
확대 해석될 위험이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법으로 규제하자라는 의견이 더 많았죠? 네, 법으로 규제하자는 찬성 쪽의 의견이 반대보다 3배 정도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크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혹은 법을 고쳐서 규제할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동시에 규제에만 너무 초점을 두면 의혹 제기를 통한 진실규명의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무엇보다 언론의 사실 검증이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이어지는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한 놈만 패다 보니로 했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그렇습니다. 예. 오늘 10일부터 국정감사인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국감 상황실 현판식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팀플레이를 통해서 한 놈만 패는 그런 집중심과 끈기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대변해내는 예, 예. 한 놈만 패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국감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놈은 국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국감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국감 중에서도 또 한 사람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전반적으로 뭐 민생이랄지 안보 문제랄지 5가지로 쟁점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국감을 얘기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대신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떠들썩했던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문건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 참 주말 지나니까 완전히 조용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주말부터 별 얘기가 없어서 제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한 의원에게 왜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문건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냐라고 묻자 예. 그 의원은 처음부터 심재철 의원이 혼자 제기했던 문제고 또 큰 건이 앞으로 나오면 심 의원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약간 거리를 뒀습니다. 예. 이 의원은 최저임금 등 지금 다른 이슈도 많은데 굳이 심 의원 문건에 매달릴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의 말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한 놈만 패다 보니 심 의원 문제에 힘을 쏟을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예. 좀 더 다른 내막을 들어보면 다른 의원들은 심 의원이 제기한 문건에 나오는 업무 추진비 문제를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주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자 이 문제는 별 승산이 없다라는 당내 분위기가 있어서 지도부가 발을 빼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했습니다. 예. 또 이 문제를 심재철 의원이 보통 자료 공유를 하지 않고 혼자 끌고 나가자 옆에 있던 지도부나 의원들도 그러면 알아서 혼자 하세요라고 빠지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예. 제가 심재철 의원실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자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다 가져가서 공유할 자료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100만 건을 다 가져갔대요? 예, 문건으로는 100만 건인데요. 예. 전체 건수이고 문건에 여러 개가 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제 전해드리긴 합니다만은 한 놈만 팬다라는 그런 문장이 예. 정치권에서 이렇게 가능하면 좀 좋은 말들을 썼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 영화에서는 조폭이 쓰던 예. 대사였습니다. 예. 물론 그게 이제 뭐 은유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 전해드리면서도 어떤 때는 좀 거북한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점점점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말합니까? 앞서 리포트에도 소개가 됐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평양에서 한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조공 외교냐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발언은 국가보안법 등이 나중에 평화체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예. 이 문제를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오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할 것 없이 모두 비판하면서 좀 이슈를 키우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지적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떠냐라고 좀 진솔한 속내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예. 지금 화면에 보면은 제가 3명의 그림자가 있는데 3명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달라라고 하면서
말을 뺐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면 뭐 같은 당내 또 다른 사람이요? 예. 예. 나 말고 아무튼 다른 사람입니다. 예.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반박을 했는데 예. 일부 의원들에게 진솔한 평가를 묻자 말은 못한다라는 취지의 답이 온 겁니다. 예. 그럼 또 말을 또 못할 건 또 뭐가 있나요? 예. 예, 보통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게 긍정적 평가인지 부정적 평가인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대표에 대한 긍정적 평가였으면 내가 말하겠다라고 나설 가능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황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전 추미애 대표 시절에는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박도 했지만 제가 이제 주류의 약간 끝부분에 있는 의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예전에는 얘기했을 법한 정황이었는데 지금은 다 그런 말 못한다라고 막아섰습니다. 예. 그래서 주류의 끝부분이란 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흔히 당 대표와 가까운 주류 의원들이 있는데요. 예.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쯤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예. 예. 어렵겠습니다. 저 가려내는데도. 예. 예. 제가 그래서 여러 군데를 전화를 하다가 간신히 한 보좌관이 개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맞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전한 뒤에 예. 맞는 말이어도 국감과 그리고 예산 정국을 앞둔 지금 불필요한 여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 좀 불편한 그런 기류도 일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북한 인권법을 거론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듯이 국가보안법 거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의견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형사와 민사로 했습니다. 예. 형사재판, 민사재판. 그렇습니다. 예.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7천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징역은 이제 살아야 되고요.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징역은 살아야 되고 벌금은 내야 되는데 항소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를 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예. 하는데 검찰 측에서 항소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등 그렇죠. 항소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항소는 굴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12일 날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벌금 130억은 만일 안 낼 경우 3년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징금 82억 7천만 원은 이제 정부에서 압류를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재산은 논영동 집합채다 했는데 이 집의 공시지가가 약 70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공시지가대로만 한다면 저 집만으로는 압류가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공시지가는 뭐 다 아는 것처럼 시가보다는 좀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논현동 집으로는 추징금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시가보다는 어찌됐든. 예. 공시지가로만 하면. 예. 공시지가만 나중에 또 경매하는 과정에서 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예. 있기 때문에요. 일단 법원은 논현동 자택 외에도 일부 공장 부지나 이런 것들을 재산 보전 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 이 부분으로도 다 추징이 안 된다면 그리고 혹시 3심에서 만일의 경우에 뭐 추징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은 다스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이 이미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1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가 만일에 지금의 당스에 명목적으로는 지분 대주주로 돼 있는 이상은 회장이 다스는 내 거다라고 하면서 추징에 반대를 하면 국가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내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소유주를 가리는 부분, 만약 매각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가리는 부분은 다시 민사소송이 돼서 그 부분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였군요. 예. 키워드가.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은 밤부터 비가 옵니다. 또 일교차가 1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God on its side. Oh, the history books tell it
They tell it so well.